안녕하십니까, 하재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11월 25일 시행하는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위생사 시험 방법과 그리고 수업 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출제 문항수, 이것은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는데, 필기시험은 객관식, 이 객관식 오직 이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1번 다음 보기 중에서 뭐를 고르시오 이랬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 것을 오지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기도 객관식이에요. 그림으로 일반적으로 출제되지만 이것도 그림에서, 이 그림이 예를 들어서 모기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은 1번에 모기냐, 아래 그림이 모기냐, 두 번째 아니면 팔이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놓고 나서 이걸 찾는 것을 오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오지로 출제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필기시험은 과목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공중보건학이고, 두 번째 환경위생학, 세 번째는 식품위생학, 네 번째는 위생곤충학, 다섯 번째는 위생관계법령, 이렇게 5 과목이 출제되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2017년 우리가 보게 되면 출제 문항수가 변경됐어요. 국시원에서 여지껏 2016년까지는 문항수가 예를 들어 공중보건학은 40문제였던 것을 이번 2017년 11월 25일 시행되는 것부터는 몇 문제로 문항수가 바뀌었다는 것이냐 그러면 오진데 40문제에서 35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 가로에 쳐놓은 것 중에서 앞에 것은 2016년까지 시행됐던 거고, 뒤에 화살표 뒤에 거는 2017년 이번에 11월 25일 시행되는 것부터는 문항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줄었지요. 문항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그래서 공중보건학은 40문제에서 35문제로 우리가 문항수가 줄었고, 그 다음 환경위생학은 60문제에서 50문제로 바뀌었고, 식품위생학은 50문제에서 40문제로 바뀌었고, 위생곤충학은 30문제에서 그대로 30문제고, 그 다음 위생관계법령은 30문제에서 25문제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출제 문항수가 작아졌다고, 그러니까 출제 문항수가 공중보건학은 40문제에서 몇 문제가 됐어요? 35문제. 환경위생학은 60문제에서 50문제. 식품은 50에서 40. 위생곤충학은 그대로 30문제. 법규는 거기 30문제에서 25문제로 바뀌었는데, 숫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점수가 틀려진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보게 된 공중보건학은 100점 만점을 몇 문제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35문제가 100점 만점이고,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문제 하나당 그 점수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 환경위생학은 60문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50문제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문제 하나당 뭐가 되냐면 2점이 안 됐었지요. 그렇죠. 1점 얼마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 하나당 2점씩이라는 거지. 이게 다 100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식품위생학도 마찬가지고 다 100점 만점 기준에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과락도 있고, 그리고 위생관계법령이라는 것은 우리 작년에는 위생사에 관한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들어갔냐 그러면, 흡수됐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통째로 바뀐 거거든요.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있던 것이 위생관계법령에서 위생사에 관한 별도로 법이 있었는데,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2016년 9월 달에 바뀌었는데 바로 시행을 그 해에 시험이 나섰다고 해서 작년에 내가 이거를 프로그램 별도로 줬던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과 감염병 예방법에 관한 법률을 일명 줄여서 감염병 예방법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먹는 물, 폐기물, 하수도, 여기까지가 그럼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 그 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그 하위법령 그랬죠. 그 하위법령이라는 것은 그 법뿐만이 아니고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까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법에서 다 얘기할 것이고,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이라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그리고 나서 별표도 있다 그러면 별표까지 다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이 과목의 위생관계법령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법제처에 들어가면 우리가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공중보건 이 관련된 이 법들, 위생관계 법령을 학교를 했을 때 20년 넘게 가르쳤기 때문에 축소를 해놨어요. 그래서 의외로 여기서 만점이 나올 수가 있고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법규는 과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 점수를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과목이 되고, 이따가 이제 합격자 기준은 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 것이고, 실기는 객관식 오지인데 우리가 50문제에서 뭐로 몇 문제로 바뀌었냐 그러면 40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우리가 100점 만점이 아닌 것이 아니고 40문제를 100점 만점 한다는 거니까 문제 하나당 더 점수가 높아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40문제를 바뀌었는데 그 과목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그러면 환경위생학이 있고 식품위생학이 있고 그 다음에 위생곤충학이 있는데, 우리 아까 필기에서는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식품, 위생곤충, 위생관계법령 이렇게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림 위주라고 보면 되겠는데, 요즘은 그림이 별 의미가 없어서 그냥 글로도 나요. 나중에 이제 실기할 때 다 말씀드릴 것이고, 이래서 환경위생학과 주로 그림이 있는 것이, 그런데 거기 먹는 물도 포함되어 있지요. 기준치가 어떤 거냐, 납은 예를 들어서 먹는 물 기준치가 0.01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기에도 나지만 실기에도 우리가 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먹는 물까지 포함되고, 식품, 그 다음에 곤충,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일명 객관식 필기와 실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과목 수는 말씀드렸고요. 합격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결정하는 것이, 합격자 기준은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이 나눠지지요. 그래서 나중에 법에서도 또 얘기를 해요. 필기 시험 합격자 안에서 실기 시험을 본다 그랬는데, 그게 실제 그런 게 아니고 그날 다 이 시험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책 앞에 부록에도 있지만 거기 국시원에 들어가도 있고, 그러고 나서 크라운 책 거기 앞에 보게 되면 있잖아요. 이런 게 있고 국시원에 들어가면 쭉 있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 필기 시험은 평균 60점인데 100점 만점 했을 때 60% 이상이라는 게 60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필기 과목 5과목 있잖아요. 공중보건, 환경위생, 식품, 위생곤충, 위생관계 법령을 다 100점 만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평균 공중보건 몇 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했을 때 다 합쳐서 이 5과목을 합쳐서 평균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조심하면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각 과목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보건학을 아무리 못 맞아도 40점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과 이하는 나중에 다 얘기를 할 건데 기준점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학을 내가 만약에 100점 맞았어요. 그리고 환경위생학은 예를 들어서 문항수가 많으니까 어렵고 이래가지고 내가 40점을 맞았다. 그럼 40점이라는 것은 이상과 이하는 기준점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40점 이상 되니까 최소한 못 맞아도 40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식품과 곤충, 법규 이렇게 해서 이것을 평균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60점 이상, 60%라는 게 60점 이상 맞아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리 못 맞았더라도 40점은 맞는 과목이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점 미만이 되는 과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평균이 60이에요. 60인데 여기서 위생곤충이 30, 예를 들어서 8점이 나왔다. 그럼 이게 40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39점, 우리가 40점 이상 하니까 40점은 우리가 맞아도 평균이 전부 다른 것과 합쳐서 60점이 되면 합격이 되는데, 만약에 39점짜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이 80이 되든 60이 되든 90이 되든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각 과목마다 뭐가 있는 거냐 그러면 과락 점수가 있다는 것은 평균이 60점이고 그 다음에 모든 과목을 다 합쳤을 때는 60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각 과목, 공중보건, 환경위생, 식품, 위생곤충, 위생관계법령에서 40점은 최소한 맞는 과목이 뭐가 돼야지, 그런 39점짜리가 있으면 떨어진다는 거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전 과목 전체에서 60점 이상 맞게 되면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락을 안 내게끔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40점 이상은 맞게끔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 취향에 따라서 쉬운 과목이 있지요. 예를 들어 식품이 쉽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90점 이상 맞든지, 법규도 쉬우니까 법규에서 90점 이상 맞고, 그 다음에 어려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진짜 어렵다. 그럼 몇 개 알고 나서 답 사이로 가지 말고 하나를 쭉 찍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40점 맞겠지요. 근데 39점짜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필기가 합격이 60점 이상 맞고 나면 실기를 본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다 봐요. 오전에 오후 나눠서 우리가 보게 되면 시험 시간표는 국시원에도 있고 본인들이 다 접수하면서 봤을 것이고 책에도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필기 시험을 60점이 맞고 나서 실기를 본다는 건 실기 채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기는 아까 환경위생학, 그 다음에 식품, 위생곤충 이런데 과락 과목이 없어요. 이 다 세 개 합쳐가지고 40문제가 나는데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60점 맞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기도 그렇고 필기도 그렇고 평균 60점 맞으면 되는데 실기에는 과락이 없어요. 그런데 실기에는 과락이 없는데 필기에는 과락 과목 점수가 있다는 건 얘기를 했는데 이 과락 과목이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 몇 점 이상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평균 60점 맞고 그 다음에 40점 이상은 맞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60점 맞고 합격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이 소리죠. 그런데 이 60점 맞으려 그러다가 너무 조그매가지고 과락 과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시험 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제 문항수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합격 기준까지 봤고요. 다음은 뭘 볼 것이냐 그러면 이것은 468 우리가 두꺼운 것보다 짧은 거니까 짧게 OT도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볼 거냐 수업 진행 방법은 이렇게 할 거예요. 수업 진행 방법은 2017년 크라운 출판사에서 한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위생사 한 권으로 합격하겠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 거예요. 이 책 가지고 한다는 거죠. 이 책을 가지고 할 거라고. 이 책을 가지고 하는데 작년 거하고 법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한 권으로 합격까지 할 거를 할 텐데 이건 요약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합격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이 소리죠. 그런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풀고 나서 사료판 두꺼운 거 있죠. 그걸 풀면 되는데 이 앞에 머릿말에 다 써놨어요.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책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이거를 먼저 보고 사료판을 보면 상당히 쉽고 그 다음에 사료판을 보고 나서 만약에 파이널 코스처럼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더 자세한 것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고 OT를 너무 길게 하면 지겨울 테니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제1장 공중보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20페이지 펴보세요. 20페이지 보게 되면 그리고 여기 목차도 내가 써놨죠. 이게 책 앞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 그러면 거기 국시원에서 한 쭉 수업이 아니고 수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시험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있고요. 과목은 어떨 거 보는 거가 있고요. 목차도 내가 여기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공중보건학이 있죠. 공중보건학이 있고 이 책을 보게 되면 또 목차를 봐도 되고요. 뒤에 거기에 되면 환경위생, 식품, 곤충, 그 다음에 위생관계법규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공중보건학의 발단, 순선 또는 발전 단계인데 동영상 듣는 학생은 수업 진행하기 전에 뭘 얘기를 할 거냐고 한 가지를 빼놨는데 다 듣고서 설명을 듣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나서 거기 보게 되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읊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많아요. 아까 환경위생과 중복되는 것이 식품에도 있고 식품에 중복되는 것이 뭐가 되냐 그러면 법규하고도 관계돼요. 여기 식품위생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식품에 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품에서 다 설명을 못하면 법규에 가면 또 설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 모른다고 질문하게 되면 질문하다 판다니까 다 듣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은 중요표시 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복습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들의 복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같이 나랑 호흡을 맞추면서 내가 뭐가 중요하다는 본인들도 중요표시 하나 있으니까 읊으면서 하세요.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 보세요. 공중보건학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우리가 문제 시험을 들어갈 때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발단 순서 또는 발전 순서 보세요. 일단 순서부터 중요시 해주세요. 공중보건학의 발전 순서는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여명기는 말도 많지요. 여명기 이꼴 뭐라고 요람기. 그 다음에 산업혁명시대 그래요. 그럼 이제 여명기가 있겠고 두 번째 누가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그 다음에 확립기,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가 되는 거예요? 발전기죠. 중요표시해 두시고요. 일단 순서부터 중요표시해 두시고 그럼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공중보건학의 발달 순서 그리기도 하고요. 공중보건학의 발달 순서 그리기도 하고 보건행정의 순서 그리기도 해요. 그럼 고대기가 있죠. 그 다음에 누가 되냐 그러면 중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되냐 그러면 여명기가 있어요.
화살표 누가 되냐? 그리고 여명기. 여명기는 여러 말을 써요. 시험에 여명기를 뭐라 그러기도 하느냐 이렇게 나게 돼요. 여명기는 요람기 그리게 돼요. 이것을 산업혁명 시대 그리게 돼요. 또는 이것을 근세 그리게 돼요. 근세. 그럼 지금 여기서 쓰면서 또는 뭐가 되냐 그러면 여기 중요 표시하면서도 읊으세요. 왜 그러냐면 위생사가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럼 근세 그리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황립기. 황립기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거냐 그러면 근대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황립기를 지나서는 여기서 보게 되면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 발전기는 현대 그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는 순서가 고대기, 그 다음에 중세기, 여명기 이꼴 요람기, 황립기, 발전기 그리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그리게 돼요. 그럼 우리가 근세하고 근대하고 헷갈리죠. 그럼 어떻게 오는 거냐 그러면 현대 뒤에가 일명 누가 돼요? 근대다. 끼리끼리 묶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나기도 하고 또 뭐가 잘나는 거냐 그러면 여명기를 일명 산업혁명 시대 그랬었죠.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면서 런던으로 모였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일명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 거예요. 공해가 생겨서 산피도 생겼고, 그러면 이제 산피라는 것은 오염이 있고 그 다음에 공해가 있겠고, 오염이 이제 공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빈부차가 났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이걸 산피라 그러는데 여기서 관계된 것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환경위생에서 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듣게 되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해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직업병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누가 되느냐, 라마르트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중요 표시할 거예요. 일단 순서부터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에 관한 것들을 지금부터 책에서 중요 표시하고 나중에 또 한번 요약해 줄게요. 첫 번째, 고대기는 어떤 사람이 활동했던 거냐 그러면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거예요.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가 된다고요? 고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이제 문제도 풀 거예요. 위생이라는 하이진이라는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 갈렐러스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게 되면 동양에서 위생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가 되느냐? 장자예요. 우리가 왜 가족에서 종갓집에서 가장 대장을 뭐라 그래요? 장자 그러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것도 다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동양에서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 누가 되냐 그러면 장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동영상도 따라서 읊어가면서 하세요. 그리고 참 동영상은 귀가 아파서 못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귀가 아프면 이어폰을 끼지 마시고요. 스피커를 바깥으로 해놓고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귀에다 반드시 꽂고 들으라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귀가 아파서 못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바깥으로 컴퓨터든 아니면 이어폰을 하지 말고 바깥에 틀어놓고 들으면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히포크라테스죠. 중세기 보세요. 중세기는 중세 그리기도 하는데 나병과 흑사병 이꼴 페스트라 그래요. 페스트 거기 보게 되면 천연도 이런 것들이 많이 만연했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후진국일 때는 감염병 이꼴 전염병이 많이 유행을 해요. 근데 중세기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되냐 그러면 세 번째 줄 보세요. 페스트지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페스트 이꼴 흑사병인데 이것은 1347부터 1348년까지 일명 중국이 지금은 이렇게 다 통일이 됐지만 옛날에 그 몽골 있잖아요. 몽골도 중국에 지금은 속해 있는 그런 부분인데 몽골인인 징기스칸이 유럽을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 세계사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도 안 배우고 국사도 안 배우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거 다 배웠거든요. 그런데 세계사에 보게 되면 징기스칸이 유럽을 많이 정벌 하면서 뭘 했냐 그러면 패스트를 옮긴 거예요. 그럼 패스트는 누구와 관계된 거냐 그러면 쥐와 관계된 거예요. 패스트 이꼴 흑사병인데 왜 흑사병이라 그러냐 그러면 패스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패스트가 있겠고 폐패스트가 있는데 이 당시 들어왔던 건 선패스트인데 모세혈관이 터지면 새카맣게 변한다고 해가지고 선패스트 이꼴 거기 보게 되면 여기 흑사병 그랬다 이 소리죠. 그럼 흑사병이 돌았던 건데 유럽에다가 이 전쟁에서 징기스칸이 정벌을 하면서 많은 걸 퍼뜨렸는데 이것이 일명 들쥐와 관계된 거예요. 그럼 곤충에 가면 쥐도 있고 바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가서 또 잘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유럽 인구의 1347부터 1348년까지니까 14세기 중반이죠. 14세기 중반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던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4명 중에 1명 이렇게 죽어 나자빠졌다 이 소리죠. 그래서 흑사병 이꼴 패스트 이렇게 되는 건데 모세혈관이 터져서 새카맣게 됐다 이 소리죠. 그래서 패스트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면서 그 줄 끝에쯤 보세요. 유럽 인구의 몇 명을 죽였다고요? 4명 중에 1명을 죽였다 이 소리죠. 그래서 다음 줄 보게 되면 40일간을 통행을 차단했어요. 그 유래가 된 것이 거기 보게 되면 검역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그럼 패스트는 가장 먼저 누가 된다고요? 검역을 하기 시작한 거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 주고 그럼 지금 검역 유래가 된 것이 어떤 질병이에요? 패스트지요. 그럼 이제 곤충 가서도 이렇게 나는 거예요. 벼룩과 관계된 질병 찾아라 그럼 누가 된다고요? 패스트지요. 그럼 이제 곤충 가서는 패스트를 옮기는 그 벼룩은
우리가 뜀을 일단 뛰는 게 아니고 점프를 잘해요. 점프를 잘하려면 넓적다리가 굵어야 되죠. 그래서 곤충 가면 여기 곤충은 뭐라 그랬었어요? 필기도 나지만 실기도 나죠. 그래서 이렇게 나게 돼요. 어떻게 나냐 그러면 곤충의 저기 벼룩이 넓적다리가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상당히 굵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넓적다리만 이렇게 아주 퉁퉁한 걸 갖다 놓으면 이건 뭘 찾으라는 거예요? 벼룩이에요. 벼룩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보다 100배를 점프를 잘해요. 우리 때는 벼룩을 다 봤어요. 이 색이 아니고 아주 진한 밤색으로 새겨먹은 거 있거든요. 근데 조그만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점프를 잘해요. 자기 몸에 100배를 점프하는 거예요. 그럼 위생곤충에서 자기 몸에 100배를 점프하는 게 어떤 거냐면 누가 된다고요? 패스트. 를 옮기는 쥐벼룩을 옮기는 그러니까 패스트로 옮기는 벼룩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벼룩의 특징은 일단 넓적다리, 사람으로 말하면 넓적다리 여기가 상당히 두껍고 그 다음에 뜀박질을 이렇게 팔딱 뛰는 걸 잘하게끔 다 발달이 됐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모른다고 질문하다 보게 되면 질문하다 판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흑사병 이꼴 패스트는 검역대상 질환이죠. 그럼 저 뒤에 가서도 이제 검역대상 질환을 읊을 건데 검역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나가는 나라가 공항이 있죠. 그 다음 배도 있죠. 그렇죠? 선박으로 옮기는 항구도 있고 육로를 통해서 갈 수가 있죠. 우린 지금 북한이 맡겨서 못 가지만 거기 북한이 안 맡겼다면 저 중국에서 이렇게 쭉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군데를 들어오고 나가는 질병을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병을 보는 것이 검역대상 질환이에요. 그럼 저 문제 풀다 보면 검역대상 질환 일단 패스트가 있죠. 그 다음에 콜레라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스가 있겠고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걸 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검역대상 질환이죠. 중요시 되시고 그 다음에 요람기 이꼴 여명기 이꼴 산업혁명 시대는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여명기 이꼴 요람기 산업혁명 시대 이꼴 근세는 말 그대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농사 짓는 농업사회에서 뭐로 바뀌냐 그러면 공장 시대로 바뀐 거예요. 굴뚝이 들어가는 것이 산업혁명이죠. 그럼 런던은 뭐니까 우리나라들을 보게 되면 시골보다 젊은 사람이 어디에 많아요? 도시에 많죠. 왜 그러냐면 농사 짓는 것보다 서울 와서 돈 버는 게 더 낫다 이거죠.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처럼 런던으로 모이다 보니까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위생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죠. 그럼 여기서 여러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된 것이 공중보건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공중보건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직업병에 대한 책을 쓴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볼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고 중요시 들으시고요. 그래서 아까 요람기 이꼴 근세 이꼴 산업혁명 시대 그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공중보건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게 언제가 된다고요? 여명기죠. 중요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라마찌니는 직업병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럼 라마찌니는 여기서 난다기보다 라마찌니는 여기서 나요. 여기 아까 환경위생학 있죠. 그럼 여기 가면 환경위생 가면 물도 하고 직업병 같은 것도 하는데 이때 보게 되면 직업병의 시조가 누가 된다고요? 책을 쓴 사람이 라마진이죠. 중요시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프랭크라는 사람은 중요시 해두시고요. 그절 그때 최초의 보건학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럼 최초의 보건학 책을 쓴 사람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프랭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는 국세조사를 했어요. 중요시 해주시고 여기 잠깐 보세요. 국세조사라는 것은 인구조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 설명이 안 되겠지만 저 뒤에 가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에는 일명 정태조사가 있겠고 동태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스웨덴의 국세조사 1749년도에 했던 것은 정태조사예요. 그럼 동태조사는 어떤 거고 정태조사는 어떤 건가는 오늘과 뒤에 가서 할 것이고 정태라는 것은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동태는 어떤 거고 정태는 어떤 거냐 그러면 동태는 인구 증감이 있는 거예요. 출생, 사망, 전입, 전출, 결혼 이후 움직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동태가 되는 거고요. 정태는 나머지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국세조사 이꼴 누가 된다고요? 정태예요, 동태예요? 정태가 된다는 거죠. 중요시 해주시고 스웨덴이죠. 그런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제너가 종두법을 개발했죠. 이 종두법이라는 게 천연도 이꼴 거기 마마 이꼴 누가 되냐? 두창이 되는 거예요. 두창이 지구상에선 박멸됐지만 이 사람이 이 종두법을 개발하면서 지구상에서 그것이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에드윈 차드위크 중요시 해주시고요. 에드윈 차드위크는 피버 레포트, 피버가 열이지요. 그러니까 열병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런던으로 모여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귀족 사회보다는 열악하죠.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열병으로 인해서 죽고 막 이러더라 이 소리죠. 그래서 가만히 에드윈 차드위크가 거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책을 쓴 것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열병 보고서, 일명 위생상태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생상태 보고서를 쓰면서 국회에서 뭘 만든 거냐 그러면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그 밑에 있다시피 위생상태 보고서 중요시 해두시고 7번째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공중법은 아니지만 영국에 중요시 해두세요. 1848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공중보건법이 세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국의 에드윈 차드위크라는 학자가 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가 상류층이에요, 하류층이에요? 하류층이죠. 여기에 대해서 뭘 했냐 그러면 위생상태 보고서, 열병 보고서 쓴 거예요. 쓰고 나서 국회에서 이슈화를 시키고 법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법이 뭐가 된다고요? 공중보건법이죠. 몇 년도가 된다고요? 1848년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남의 나라가 중요한 거냐 그러면 다음 줄 보게 되면 보건행정 틀이 잡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초의 공중보건법을 만든 나라는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영국이에요? 영국이에요. 몇 년도라고? 1848년. 그럼 1848년이면 여명기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순서를 중요 표시하라 했었잖아요. 근데 대충 연도를 정확하게 외울 건 없지만 여명기 1500년부터 1850년 이거는 대충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공중보건법이 1848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1848년도에 만들어졌으면 여명기예요? 황리기예요? 여명기예요. 근데 어떤 책에는 내가 공중보건 학교에서 20년을 가르쳐서 아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가 돼 있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명기가 있는데 책에다가 그 사람이 있을 때 황리기 밑에다 썼어요. 그럼 우리가 1850년까지가 누가 된다고? 여명기 그랬죠. 1850년까지가. 근데 1800 누가 된다고요? 48년이잖아요. 그럼 48년이면 누가 되는 거예요? 여명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보게 되면 황리기 밑에다 써놨기 때문에 이것이 1848년인데도 황리기로 사람들이 짜집기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1848년은 여명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발전기는 누가 되냐 그러면 1900년 이후부터예요. 1900년 이후부터는 뭐라 그러는 거냐 그러면 발전기. 그럼 현재 우리가 사는 것은 2016년이니까 일명 20세기부터 21세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일명 뭐까지 봤냐 그러면 공중보건법까지 봤지요. 중요표시 해주시고 이거와 연결되는 것이 21페이지 위로 올라가 보세요. 21페이지 위로 21페이지가 아니고 20페이지 양가로 5번째 보게 되면 현대 발전기가 있죠. 영국이 1919년 중요표시 해주시고요. 보건부가 만들어졌죠. 중요표시 해주시고 그럼 이제 지금 여기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명기 때 에드윈 차드위크라는 학자가 열병 보고서 썼죠. 열병 보고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위생상태 보고서를 쓴 사람이 누가 되냐고 에드윈 차드위크죠. 에디를 빼고 나서 차드위크 이렇게 해도 시험에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썼는데 이거가 연결돼서 뭐가 된 거예요?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졌죠.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지면서 보건행정 틀이 잡히면서 1919년 우리나라 3.1운동 일어난 1919년에 영국에서 보건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건부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고요? 1919년. 1919년이면 발전기예요? 아니면 거기 보게 되면 요람기예요? 발전기죠. 발전기 이꼴 현대. 그래서 중얼중얼 푸세요. 지금 들으면서 아니면 그 동영상 듣는 학생도 눈을 감고 들어도 되고 바깥에서 스피커 켜면 되잖아요. 굳이 이어폰을 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난청이 와요. 난청이 오니까. 그리고 중얼중얼 따라 올 푸라 이 소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명기는 끝났죠. 그다음 황리기 보세요. 황리기엔 중요한 것이 그 예방의학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진화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황리기 때는 이꼴 근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사람은 패시들이 많죠. 페텐코퍼 중요시 해두세요. 페텐코퍼는 뮌헨대학이라는 것이 독일이죠. 독일에서 중요시 해두시고 독일 뮌헨대학에서 위생상태 뭐를 했냐 그러면 위생상태 보고서는 아까 에드윈 차드위크고 위생교실을 만든 거예요. 위생교실을 위생에 관한 교실을 처음으로 만든 나라가 누가 된다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독일이죠. 그래서 독일이 위생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험에서 보게 되면 비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정교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은 안 그런데 비커 같은 것들이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비커는 A회사, B회사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해요. 근데 독일 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주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모양은 별로 안 이뻐도 상당히 뭐가 되냐 그러면 정교하게 잘 돼 있다 이 소리죠. 그것이 유래가 뭐가 되냐 그러면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거기 페텐코퍼는 누구라고요? 독일이죠. 뮌헨대학에서 위생학 교실을 처음으로 창립한 거 위생상태 보고서가 아니고 위생학 거기 보게 되면 교실을 처음으로 창립한 사람이 어느 시기라고요? 황리기다 이 소리죠. 황리기. 그래서 황리기 때는 우리 패거리
정치하게 되면 때로 몰려서 하죠. 패거리 정치하는 사람처럼 패스처와 그 패스처 있죠. 이 발음을 파스텔 그리기도 하고요. 패스처 그리기도 해요.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한글로 할 때는 파스텔 그리지만 패스처 그리기도 하죠. 패스처는 미생물사를 주장한 거죠. 중요히 드시고요. 그 다음에 패텐코퍼. 우리가 영어 스페링 맞았나 틀렸나 안 나니까 중어적으로 푸세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 식품이 있었잖아요. 식품도 가면 미생물이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식품이상학과 위생사 식품이상은 틀려요. 그럼 여기 미생물 같은 것들은요. 내가 읊어주는 것들을 중어적으로 한글로 써놓고 외우세요. 스페링이 맞았나 틀렸나 안 나. 굳이 남이 보는 것도 아닌데 나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학원을 오거나 또는 동영상 듣는 것은 왜 하는 거예요? 빨리 합격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본다고 해서 안 쓰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모르면 쓰는 거예요. 한글로 써놓거나 중어적으로 읽다 보게 되면 읊어지는 거죠. 패텐코퍼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위생학 교실을 처음으로 창립한 사람이고 그 다음 패스처 또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파스텔 이 사람은 미생물사를 주장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는 이제 요약본이기 때문에 책이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맨 첫 번의 질병은 뭐가 되냐 그러면 그냥 나쁜 사람들은 걸리고 그 다음 나쁜 귀신이 있으면 걸리고 좋은 귀신이 있으면 안 걸린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패스처가 가만히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이 소리죠. 사람이 질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음식물이 쓰는 것은 항상 미생물과 관계한다 이 소리죠. 그럼 미생물은 있어야지 질병이 오는 거고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도 균에 감염되지 않으면 안 걸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가 된다고요? 패스처 또는 누가 된다 이것을 파스텔 그리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패텐코퍼랑 패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느 시기 사람이에요? 황리기 때죠. 그래서 황리기 때는 패스처와 파스텔 이꼴 패텐코퍼 패스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중요하시고 그럼 패스처는 미생물설을 주장했어요? 미생물설을 부인했어요? 주장한 거죠.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존 스노 있죠. 존 스노는 콜레라 역학조사란 거예요. 중요시해주세요. 존 스노. 그래서 그냥 중어적으로 푸세요. 그럼 존자를 빼고 나서 스노 그리게 돼요. 스노가 뭘 했냐 그러면 콜레라 역학조사란 거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오른쪽에 역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학은 우리가 관행상 이렇게 찍으면 돼요. 역학의 목적을 찾아라 그러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역학이에요. 원인을 규명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역학의 목적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존 스노는 역학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시조예요. 옛날에는 콜레라 균이 발견되기 전에 존 스노가 역학조사를 콜레라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콜레라는 물로 옮겨진다. 펌프물로 옮겨진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가 된다고요? 존 스노죠. 그래서 콜레라 역학조사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존 스노죠. 이 사람이 1813년에 태어나서 1858년에 죽었는데 역학조사 논문을 언제 한 거예요? 1855년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냐 그러면 황리기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중요시해주고 현대 보세요. 1900년부터 지금 21세기까지를 현대 또는 발전기 그러는데 여기서 아까 에드윈 차드윅과 연결돼가지고 보건부를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 보세요. WHO가 몇 년도에 발족됐냐 그러면 1948년이죠. 중요시해주시고 4월 7일. 그럼 4월 7일 오늘 가서 달력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4월 7일이 세계보건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4월 7일을 보건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4월 7일이 시험에 뭐가 우리나라 보건일은 며칠이라고요? 4월 7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언제 WHO 가입됐냐 그러면 1년 뒤에 WHO가 발족되고 1949년 65번째로 가입됐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 중요시해 주시고요. 1차 보건의료라는 것은 거기 문제에 이제 여기는 말 그대로 총정리 요약정리이기 때문에 이론이 많지가 않아서 그 문제에 가면 있어요. 그거 설명할 거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1차 보건의료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옆에 뭐가 되냐 그러면 포괄적 보건사업이 있죠. 이거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1978년 구소련,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막 나눠졌지만 옛날에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구소련 알마타에서 1978년에 그 1978년이니까 2000년이 안 됐죠. 2000년까지 전 세계인들의 1차 보건의료를 실현하자는 거예요. 1차 보건의료라는 건 쉽게 말하면 풍토병 같은 걸 관리하고 이러는 거예요. 풍토병이라는 건 조금 이따 이럴 건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이 풍토병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렙토스피라증. 렙토스피라증은 쥐와 관계된 건데 나중에 곤충 가서 할 거예요. 유행성 출혈력, 이꼴 신증후군 출혈력, 그 다음에 털진드기가 옮기는 양증병 이런 것들이 하나의 풍토병이기도 해요. 또는 이 풍토병을 우리나라는 가을철 풍토병 이른다 이 소리죠. 그럼 이런 것들을 없애져 간 것이 일명 누가 되냐 그러면 구소련 알마타인데 이거가 시작된 것이 언제가 된다고요? 거기 1978년이니까 누가 되는 거? 팔정기죠. 1차 보건의료를 실현하기 시작한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포괄적 보건의료 중요시 해두시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한 거를 요약을 하면 이거죠. 여기 잠깐 보세요.
고대기 때는 히포크라테스가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누가 되는 거예요? 중세 때가 중요하죠. 중세 때는 유명한 누가 되는 거예요? 패스트가 있었죠. 패스트 있고 흑사병의 검역의 시조가 된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거는 공중보건학에서도 나지만 이렇게 시험에 나게 돼요. 우리가 검역과 관계된 질환 찾으라면 누가 되는 거예요? 패스트죠. 그럼 패스트는 어느 시기와 관계된 거라고요? 중세 때죠. 그럼 패스트 있고 흑사병 똑같은 말이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곤충 가서는 이 패스트와 관계된 그 매개 곤충이 누가 되는 거예요? 모기예요? 벼룩이에요? 벼룩이죠. 그따위 소리죠. 그 다음에 여명기 때는 산업혁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죠. 농업사회에서 공장 굴뚝산업으로 가면서 영국 런던으로 왔다는 거죠. 이랬을 때 라마찌니가 있었죠. 아까 직업병에 쓴 사람. 그런 다음에 에드윈 차드위크가 뭘 쓴 거예요? 위생상태 보고서. 이거와 연결돼가지고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이거와 연결된 게 1919년 어디가 되는 거냐 그러면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거기 보게 되면 여기 지나가지고 여기 이제 누가 있었냐 그러면 에드윈 차드가 있었죠. 아까 라마찌니가 있었죠. 프랭크라는 사람 뭘 했어요? 최초의 보건학책을 쓴 거예요. 위생상태예요. 보건학책을 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인구조사를 한 거냐 그러면 세금을 걷게 한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야지만이 국가가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정태라는 것은 이 집이 대개 집이요. 그 다음에 직장을 다녀요. 이런 것들 묻는 거가 정태예요. 그럼 이런 것들에서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게 시조가 된 것이 스웨덴에서 1749년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한 시대 지나서 황리기에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패시들이 많죠. 페텐코퍼 뭐가 되는 거예요? 위생학교실을 창립한 사람이죠. 어느 나라에서? 독일에서. 그 다음에 패스처가 있었죠. 위생물사를 주장했죠. 그 다음에 존 스노가 콜레라 역학조사를 했죠. 이렇게 해서 같이 외워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발전기는 누가 되냐 그러면 1919년에 보건부 영국이죠.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라는 말이 나왔고 포괄적 보건의료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또 누가 있냐 그러면 여기서 1948년에 4월 7일 날 WHO가 발족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정리가 됐죠? 반드시 가서 문제도 풀어보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나 문제도 조금 풀어주겠지만 그럼 이제 우리가 발전 단계를 봤고요. 그런 다음에 역학 분류 보세요. 역학이라는 것은 하나 찾아라 그러면 원인을 규명을 해서 뭘 하자는 거냐 그러면 여기 질병을 예방하자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 가서 역학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치료가 나왔으면 얼른 찍는 거예요. 역학은 치료를 하는 거다? 아니다. 역학은요. 역학을 아니라는 것을 잘 살아보세요. 이게 우리가 위생사 이거는 문제은행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시원에서 공개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거기 이 책에 써는 합본에 실기필기 합본에 써는 것은 뭐가 되냐 거기 모의고사라고 써놨지만 실제 이게 기출문제인데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가서 만약 사진 찍어 온다는 난 불법이에요. 그따위 소리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위생사를 보고 나면 어떤 게 나왔었냐 이러면 대충 체크를 하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문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은행식으로 나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요. 반복해서 난다고. 그럼 문제은행식으로 나는데 이걸 공개하게 되면 공부 안 하고 그거만 해도 맞지요. 그러니까 국시원에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시원의 전형료가 얼마가 거치는 줄 아세요? 10억 넘게 거쳐요. 그래서 국시원은 위생사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개를 안 하는 게 좋겠죠. 떨어지는 게 좋겠죠. 왜? 한 번 응시하려고 하면 10몇만 원씩 들죠. 위생사 보려면 전형료가 아마 작년에 98,000원 쓰니까 올해 2016년 10몇만 원 될걸요? 그리고 참 위생사 시험은 언제 보는 거냐 그러면 아까 원래는 12월 첫째 주 일요일 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생사 시험을 늦게 보게 되면 딴 그 의료 쪽을 못 봐요. 그래서 위생사 보는 국시원 관련하는 국시원은 날짜 계산을 웃기게 해요. 예를 들어서 2016년 12월 금요일이 언제 12월 1일이에요. 그리고 2일이 누가 되냐 그러면 토요일, 3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럼 3일이 원래 첫 번째 일요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안 따진다네. 그 앞에 있는 걸 따져요. 앞에 있는 걸 따져서 12월 누가 되냐 그러면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이게 12월 첫째 주 일요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계산을 그렇게 하냐고. 근데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것이 재작년부터죠. 재작년부터 그렇게 해요. 원래는 첫째 주 일요일 보는 건데 12월 첫째 주. 그래서 올해는 이것이 나중에 위생사에 관한 그 법에서 나요. 그래서 위생사법은 쉬울 수가 있어요. 모르면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며칠 전에 공고를 하는 거냐 그러면 90일 전에요. 그럼 언제 시험을 볼 것인가는 지금 이제 12월 첫째 주 일요일이나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 보게 돼요. 그거를 90일 전에 하니까 2016년 우리가 오늘이 7월 며칠이죠? 오늘이 12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조금 있다. 20일 전이나 7월 말일쯤이나 8월 초에 공고를 해요. 언제 본다고. 그러면 11월 말일 일요일이나
마지막 주 일요일이나 12월 첫째 주 일요일인데 아마 내가 보건대 올해도 11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 되지 않을까. 걔네들은 국시원은 계산을 그렇게 한다네. 거기 앞에 있는 걸 이렇게 땡긴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12월 첫째 주 일요일이야. 11월 마지막 주지.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는 건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렇게 계산 안 하는데 그것이 빨리 보려고 학생들을 12월 달 되게 되면 거의 다 중간 점검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게 되면 응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전형률을 많이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수입을 얻으려고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보는 게 낫다 이 소리죠. 그리고 남의 다른 과들도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땡겼던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국시원에서 이제 시험을 볼 때 역학의 목적이 아닌 거 찾으면 치료가 나왔으면 얼른 가서 이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써놓게 되면 답접근이 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하나 찾아라 못 찾는 거냐 그러면 원인을 규명을 해서 질병을 예방하자는 것이 역학이죠. 일단 종류부터 중요시 드세요. 역학의 분류 또는 역학의 접근 방법은 첫 번째 순서대로 이제 외우는 거예요. 기술역학. 나중에 이제 외우는 방법도 알려줄 거예요. 기술역학. 두 번째 누가 돼 궁금증이 생기면 분석역학.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누가 있냐 그러면 이론역학이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되냐 그러면 실험역학은 거기 임상역학에는 실제 해야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임상역학이 있지요. 그런 다음에 거기 작전역학이 있죠. 그럼 역학의 종류가 아닌 거 찾아라면 이 5가지 중에서 되는 거고 아닌 것도 써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술역학, 분석역학, 이론역학, 그 다음에 임상역학, 그 다음에 누가 되냐 그러면 작전역학이 된다는 거죠. 이름부터 일단 중요시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그럼 이제 이거를 세부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기술역학이라는 것은 건강 수준을 파악하거나 자연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자연사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질병의 특징을 쭉 망라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화기의 대표적인 장티푸스가 있는데 장티푸스 병원체는 살모넬라 타입이에요. 그럼 살모넬라 식중독 들어봤지요? 살모넬라 식중독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살모넬라 식중독은 이제 식품 가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질병학이 공중보건학에서 나지요. 그럼 여기서 장티푸스는 일단 살모넬라 병원체가 타입이에요. 미생물에서 속종 나눌 때 우리가 사람이 뭐 키가 크면 어떻고 키가 작으면 어떻고 뭐 뚱뚱하면 어떻고 깔비시면 어떻고 안경을 썼으면 승질이 들었고 막 이런 말 하잖아. 옛날에 요즘은 다 안경 썼기 때문에 다 승질이 들어온 건 아니고 옛날엔 그래서 택시도 안 태워주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특징이 있듯이 미생물의 속종 나는데 살모넬라 속은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럼 장티푸스는 소화기의 대표적인 건데 장티푸스 병원체는 살모넬라 타입이에요. 그럼 일단 열이 난다는 거예요. 열이 나고 두 번째 잠복기는 1주에서 3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균은 끝날 때쯤 나가고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 특징을 쭉 써놓는 걸 일명 뭐라 그래요? 그 질병의 자연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는 뭘 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가설을 유도하다는 거예요. 중요시해지고 가설을 유도하자는 것이 기술역학에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역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 집단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분포 경향 중요시해주고요. 질병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경향이 어떤 것인가 중요시해주고 하는 인적, 시간적, 지리적 중요시해주고요. 인적, 시간적, 지리적 그 다음에 옆에서 사실 그대로 중요시해주고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몇 단계 역학이 된다고요? 1단계 역학이죠. 중요시해주고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기술역학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병원의 원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술역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내원한 환자든지 아니면 어떤 동네 가서 일로 와보시오 해가지고 전부 모아놓고 나서 인적, 그 다음에 시간적, 지리적,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라고 이렇게 표를 주고 하는 거예요. 인적은 나이가 몇 살이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여자요 남자요 이런 걸 쭉 썼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서류상 인적사항 쓰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 인적사항을 쓰고 그 다음에 언제 질병을 알았나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알았나 봄에 알았나 가을에 알았나 겨울에 알았나 그런 다음에 어디 사나 어디 살아요? 이거다 이 소리죠. 충청도에 사나 강원도에 사나 서울에 사나 이런 걸 쭉 써놓는 거예요. 인적, 시간적, 지리적 사실 그대로 기술하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여기에서 어떤 질병의 분포라든지 경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보게 되면 기말고사 얼마 전에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때 학교에서 아래 내용을 기술하시오 그러면 허구 소설을 쓰라는 거예요. 배운 사실을 쓰라는 거예요. 배운 사실을 쓰라는 거죠. 그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1단계에 속하는 기술역학은 말 그대로 사실을 기술한 거예요. 사실을 기술한 역학 찾으라면 뭐가 찾는 거예요? 기술역학. 1단계 역학 찾으라면 누구 찾는 거예요? 기술역학이죠. 그 다음에 기술역학은 몇 단계 역학이냐 그럼 누가 된다고요? 1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어떤 질병의 분포나 경향을 나타내는 역학이 분석역학이냐 기술역학이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기술역학이다 이 소리죠. 그러면 아까 어떤 사람을 내가 이제 원장이면 우리 병원에 내원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지에 가서 집합해 놓고라고 집합해서 인적, 시간적, 지리적 사실 그대로 기술하다 보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 질병이 많이 발생했나 또는 어떤 거기 보게 되면 나이에서 많이 발생했나 이런 유형들이 나오지요. 나온다는 걸.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 그러면 24페이지라고 보세요. 24페이지 보게 되면 감염병 유행의 역학현상에서 양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있죠. 이 특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중요시 해두세요. 여기 보게 되면 4대 현상 있죠. 24페이지 양가로 첫 번째 생물학적 현상, 두 번째 시간적 현상, 세 번째 누가 돼요? 지리적, 네 번째 누가 돼요? 사회적 현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거기 양가로 두 번째 볼래요? 추세 변화라는 것은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것이 누가 된다고요? 추세 변화죠. 거기엔 이거 잘 나요. 장티푸스, 디프테라, 인플루엔자가 있죠. 그 다음에 순환 변화. 순환 변화는 3, 4년 주기로 발생하는 건데 이것을 순환 변화 이꼴 주기적 변화 그리게 돼요. 여기에서는 홍역과 누가 된다고요? 거기 일본 내원과 폐기래 이런 것들이 있죠. 중요시해지고 그럼 여기 다시 와보세요. 요거서 또 다시 한번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아까 거기 역학의 4대 인자가 나온 것이 기술역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기술역학은 어떻게 오라고요? 1단계 역학 찾으라는 기술역학. 그 인적, 시간적, 사실 그대로 기술한 걸 찾으라면 누구 찾는 거예요? 여기 기술역학이죠.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의 분포나 경향을 보자고 하는 것이 누가 된다고요? 기술역학이죠. 그럼 이제 또 여기 잠깐 보세요. 내가 이제 병원의 원장이에요. 쭉 봤더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40살이 넘으니까 폐암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럼 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냐 그랬더니 그 기술한 것이 여기다 쓰는 거잖아요. 쓴 걸 보니까 초등학교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더라 이 소리죠. 그럼 40살이 되다 보니까 폐암이 발생한 사람들이 많더라 이 소리죠. 그럼 내가 의사면 담배하고 폐암하고는 어떤 원인이 있나?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내가 의사면 궁금하지요. 그럼 이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누가 되는 거예요? 분석역학이에요. 그러면 기술역학에서 궁금증이 생긴 것을 사실을 이제 그런가 안 그런가를 확인하자는 것이 누가 되냐 그러면 분석역학이에요. 그럼 분석역학에서는 원인을 규명하는 거죠. 중요시 해두시고요. 원인을 규명하는 건데 첫 번째 기술역학 결과에서 얻은 아까 담배 피우는 사람은 40살이 되니까 20년간 피웠더니 폐암이 발생하더라. 이런 게 이제 결과가 나왔지요. 그럼 이거를 담배와 폐암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 이거를 가설을 잡는 거죠. 가설을 규명하기 위해서 중요시 해두시고요. 가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역학이 누가 된다고요? 분석역학이죠. 그럼 질병 발생과 질병 발생 요인 간의 속성과 인과관계를 보자는 몇 단계 역학이 되는 거예요? 2단계 역학이죠. 그럼 2단계 역학은 무슨 역학이냐 그러면 분석역학이죠. 중요시 해두시고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이론역학 있죠. 이론역학은 첫 번째 중간에 지금 내가 중요시하는 것이 고딕으로 쓴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앞뒤로 잘 보면 돼요. 거기 수학적 중요시 해두시고 이론역학은 누가 된다고요? 수학적.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보게 되면 수식화 중요시 해두시고 그럼 몇 단계 역학이라고요? 3단계 역학이지요. 그럼 지금부터 연결시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술역학은 사실 그대로 기술한 것이 1단계 역학이 누가 돼요? 기술역학이죠. 그럼 기술역학에서 궁금증이 생기면 분석하는 게 누가 돼요? 2단계 역학인 분석역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분석을 하고 나서 어떤 숫자의 통계치가 나와요. 수학적 수식화 나오면 누가 된다고요? 이론역학이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럼 세 가지 외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실험역학은 임상역학 그리기도 하는데 실험군을 원인에 거기 얘기하는 거 줄치면 따라오세요.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지요. 가장 정확은 해요. 정확한데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되죠.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뭐 독일 나치 정권 때 또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거기 뭐 마루타루다 해가지고 실험을 했나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사람을 실제 균에다가 노출시켜서 하는 이런 것들인데 정확하죠. 정확하잖아요.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성접촉을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앓고 있지만 우리가 효율은 누가 가장 높아요? 성접촉이 높아요? 아니면 혈액이에요? 혈액이죠. 혈액 에이즈 걸린 사람과 성접촉을 하게 되면 0.1에서 거기 보게 되면 1% 확률이에요. 100번 하면 성접촉하면 한 번 걸릴 확률 또는 거기 보게 되면 1000번 하면 한 번 걸릴 확률인데 저기 혈액을 집어넣으면 에이즈 걸린 사람 혈액을 집어넣으면 거의 90% 이상 100% 거의 걸린다는 거죠. 이것처럼 그러면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람마다 유전자도 틀리고 여러 가지 면역도 틀리기 때문에 대충 그렇다는 거지 정확한 건 아니죠. 그럼 정확하게 하려면 누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70억 인구를 다 실험을 균을 노출시켜 보면 되죠. 그럼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상역학 이꼴 실험역학은 현재 균 가지고는 안 하죠. 그래서 내가 뒤로 뺀 거예요. 그럼 임상역학 이꼴 실험역학은
몇 단계 역학이 되면 2단계 역학이 되는 거예요. 분석 역학 안에 들어가는 건데 내가 여기 위생사 시험 대비해서 외우기 좋게 기술 역학 말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술한 1단계, 2단계 누가 되는 거예요? 분석 역학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학적 수식과 통계치가 나오니까 몇 단계가 된다고요? 3단계. 이렇게 외우라고 연결시킨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여기 위생사에서는 공중보건학에서 작전 역학이 그래도 꽤 잘라요. 이것은 원인을 규명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건의료 서비스 효과나 또는 그 옆에 가로 안에 보건 관련 사업평가를 하자는데 쓰는 것이 누가 된다고요? 작전 역학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역학을 5가지 일단 이름부터 알아두라 이 소리죠. 그리고 특징도 일단 기술 역학, 그 다음 분석 역학, 그 다음에 이론 역학 외우라 이 소리죠. 그런 다음에 다시 21페이지를 와보세요. 분석 역학에서는 이름이 있지요. 이름부터 봐보세요. 단면 연구가 있지요. 그 다음에 환자 대조군이 있지요. 전향성 조사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잘 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단면 조사라는 것은 첫 번째 중간에 보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 시점이나 기간, 중요시 해두시고요. 특정 시점이나 기간 내에서 거기 질병과 인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자는 거예요. 쉽게 이 소리예요. 거기 보게 되면 어떤 종류의 악성 종양이 가장 많은가 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 특정한 시점에서 특정한 기간 내에 어떤 걸 봤다 이러면 단면 조사가 되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여기 잠깐 보면 이것이요. 아까 기술역학에서 보니까 70대신 분들이 관절염도 있겠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가 있어요. 그럼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는 것이 단면 조사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농촌이 한가로울 때 11월이 되죠. 11월 달 되게 되면 보건소에다가 전국에 있는 노인분들 전부 오시오 이래가지고 관련되는 질병들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고혈압이 있나 당뇨가 있나 다시 전부 이렇게 검진을 해보니까 60 이상 되니까 당뇨가 있는 사람은 합병증으로 고혈압도 있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당뇨가 있더라 이 소리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노인들이 운동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실제 이걸 캠페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단 검진 거기 보게 되면 단면 조사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 접근 방법은 기술역학과 비슷해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면 기술역학과 차이점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는 것이 단면 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자 대조군 중요시 해두시고요. 환자 대조군과 또는 후양성 조사를 여기서는 같이 보기도 하는데 차이점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쓰는 거냐 그러면 환자 대조군은 폭로 비율을 보자는 거예요. 장점 단점은 똑같은데 환자 대조군은 뭘 하자는 거냐 그러면 환자 대조군은 어떤 걸 보자는 폭로 비율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 후양성 조사는 뭘 보는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환자 비율을 보자는 거예요. 요 차이만 있지 똑같아요. 장점 단점. 그래서 공중보건학에서는 환자 대조군 이꼴 후양성 조사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역학으로 따져가 보게 되면 차이는 있어. 이건 폭로 비율을 보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희귀한 질환 할 때 에이즈가 희귀한 질환이에요? 흔한 질병이에요? 희귀한 질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희귀한 질환 같은 것들을 원인을 분석하거나 어떻게 해서 폭로가 됐나, 환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이런 거 볼 때는 우리가 환자 대조군 가지고 해요. 그랬을 때 여기서 폭로 비율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환자 대조군 조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자 비율을 본다 그러면 후양성 조사가 되는데 우리는 역학을 몇 개 갖다 떼어서 공중보건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뭐 폭로 비율이냐 환자 비율이냐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같이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줄치고 설명해 줄게 보세요. 다음 줄 질병에 이완되어 있는 환자군 동그라미 치고 나서 줄치고 밑에다 끊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환자군까지 해서 이제 끊어보라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게 되면 질병이 없는 건강한 대조군 동그라미 치고 끊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질병이 원인이 된다고 보는 속성이나 폭로된 상태를 비교 검토해서 인과관계를 보자는 거죠. 그럼 이게 이 뜻이에요. 여기 잠깐 보시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은 에이즈 환자 그룹, 에이즈 걸리는 사람, 에이즈 환자 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다 뭐가 되면 보고가 들어가요. 쉽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리스트 구하기가 쉽다 이 소리죠. 보건복지부에 기록이 다 있다 이 소리죠. 환자군 잡고 그 다음에 에이즈 걸리지 않은 사람 대조군 이 두 그룹을 잡고 나서 뒤를 추적하면서 원인을 밝혀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환자 대조군 조사예요. 그런데 뒤를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잠깐 봐보세요. 희귀한 질환이라서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약 5천만 명 중에서 6천 몇백 명 걸려 있잖아요.
이것은 희귀한 질환이에요. 폐암은 우리가 암 중에서 4명 중에 1명은 폐암이죠. 이렇게 하니까 희귀한 질환이 흔한 질병이에요. 흔한 질병이죠. 흔한 질병은 앞으로 전진하면서도 역학의 원인을 밝힐 수가 있지만 희귀한 질환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이 뒤를 캐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환자 대조군은 대표적으로 희귀한 질환을 보는 건데 에이즈 환자, 그 다음에 누가 돼요? 건강자. 이 두 그룹의 뒤를 캐면서 보는 거다 이 소리고요. 조금 이따 또 한 번 할 것이고 전향성 조사 보세요. 전향성은 프로스펙트 스터디인데 첫 번째 발생 원인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 인구 집단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이것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일단 써놓고 조금 이따 설명할 것이고 있는 거죠. 있다고 하는 인구 집단, 있다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폭로 집단, 그 밑에다 건강자 이렇게 써놔보세요. 옆에다 끊어보고 여기서 없다고 하는 것이 의학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없다고 하는 것이 비폭로예요. 건강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뜻이에요. 여기 잠깐 보세요. 아까 거기 보게 되면 기술역학에서 보니까 우리가 40살 먹은 사람들이 담배를 한 20년간 피웠다 그러니까 뭐가 발생한대요? 폐암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내가 의사면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를 20년 동안 피웠으니까 언제부터 피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피웠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 손 들어봐라. 지금까지 이 소리죠. 담배 피우는 사람 손 들어봐라가 폭로된 집단이죠. 그럼 폭로됐지만 이 사람이 건강자예요? 지금 폐암 환자예요? 건강자죠. 그 다음에 여기 관련이 없다는 거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것이 누가 돼요? 비폭로. 고등학생 일명 건강자지요. 이 두 그룹을 앞을 쭉 내다보면서 일명 원인을 밝혀보자는 것이 전향성 조사, 이꼴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것은 거의 조금 이따 10분 쉬었다가 설명할 거예요. 영어로 외우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PRO 또는 PRA 이런 것들이 앞을 내다보다 PRN 이런 것들이 누가 된다고요? 전향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는 일명 전향성 조사, 그 이꼴 계획 조사, 그 다음에 후향성 조사는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페링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영어로 하는 게 이 파트에서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10분을 쉬었다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10분 쉬었다 오세요.